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택배 차량들의 단지 내 지상 출입 금지를 둘러싸고 택배 기사들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간 갈등이 벌써 한 달째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아니,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최근 아파트 측이 택배기사 2명을 주거 침입 혐의로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택배기사 2명이 집 앞에 인쇄물을 붙인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한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갑질의 끝판을 보여준다.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서 전단지를 붙이는데 이걸 주거 침입이라는 어마어마한 범법 행위자로 몰고 있다.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있네요. 폭력은 반드시 물리적인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폭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무너지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4월 28일 이승원의 명랑시사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명랑 인터뷰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을 짚어보도록 하고요. 뉴스 원정대에서는 오늘 발표된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유산 상속안 내용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터져나온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알아봅니다. 또 정진석 추기경의 선정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인도 현지 상황 직접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3부에서는 품격 있는 정치토론 영수회담도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여러분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정부는 이번 주를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억제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이 예정대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현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홍정익 접종기획팀장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네. 258만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치셨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분이 144만 명, 네. 그리고 화이자를 맞으신 분이 114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네, 300만 명은 안 되는 숫자군요. 네,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 1차 접종자를 300만 명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지금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틀 남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4월 30일 딱 되면은 300만 명은 채워지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추세로 봐서는 네.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접종 받으시는 분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야당에서도 그렇고 이 백신 수급 속도를 지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백신이 확보가 안 됐다. 온다는 백신은 어디 갔느냐? 왜 이렇게 더디냐?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 혹은 오해들이 있는데요. 그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4월 25일 현재 이 정부가 제약사와 계약한 백신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어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이 아닌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예방접종 하기 위한 백신, 코로나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이 지금 약 9,900만 명 분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지금 이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예방접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할 때부터 1분기에 들어올 양, 2분기에 들어올 양, 3분기, 4분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정해놓은 양들이 있어서 네. 그 순서대로는 들어오고 있지만 네.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조기에 빨리 많이 들어왔으면 빨리 접종을 잘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이제 기대가 있어서 그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분기 계약 양도 충분히 원래 계획대로 들어왔고 네. 2분기도 원래 계획대로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계약된 물량이 3분기 있는 것도 2분기로 땡기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계획대로 2분기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 물량은 계획대로 차근차근 들어오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상반기에 부족해 보이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까지 258만 명 그리고 이달 말까지 300만 명 접종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부가 밝힌 게 상반기에 1,200만 명까지 접종을 완료시키겠다라는 목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숫자와 비교한다면 이제 상반기라는 게 5월, 6월 2달 남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숫자를 백신을 접종시킬 수 있는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4월까지는 주로 그 백신의 물량에 맞춰서 주로 고위험군 중심으로 어떤 기관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접종하게 하거나 저희들이 방문해서 접종을 하거나 네. 보건소에서 접종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백신의 양에 맞춰서 고위험군을 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접종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 네. 이 속도라는 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4월 이후로 저희가 5월 달부터 백신이 이제 1,000만 회분 이상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예방 접종이 그 일반 병의원을 이용한 위탁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접종자들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네.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기관들이 10,000곳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곳에서 최대 100명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물리적으로는 하루에 100만 명도 맞으실 수 있는 그런 네. 인프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만 명 정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개 의료기관에서 100명씩 접종을 하게 되면 10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백신을 공급해드리고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5, 6월 달에는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200만 명도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물량과 인프라는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뭐 독감 예방접종 하듯이 그렇게 어디 가서나 조금 더 순조롭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앞으로는 5월부터 6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5월부터 접종 연령을 낮춘다라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뜻인가요? 접종 연령이 저희가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방접종 센터를 통해서 6월 말까지 약 한 350만 명 네. 화이자 백신을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월 말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선 접종 대상자 중에 그 이제 특별히 이제 취약하신 부분들을 이제 방문하거나 뭐 이렇게 그 병원에서 접종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5월부터는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목표로 해서 예약을 통해서 위탁 의료기관 접종을 하기 때문에요. 네. 5월, 6월 이 동안은 이제 연령이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 74세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 또 7월 달부터는 또 그로부터 또 낮아진 연령으로 네. 차근 순차적으로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령 순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으로 예방 접종이 진행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이 얀센 백신 같은 경우 접종 후 혈전 발생이 보고돼서 미국과 일부 유럽에서 접종이 보류됐다가 최근에 재개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입하는 얀센 백신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얀센 백신에 대해서 뭐 혈전 부작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네. 지금은 부작용은 인정되지만 주위에서 접종하면 된다 하는 방식으로 지금 다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중단했던 나라들도 접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얀센 백신을 이제 수입해서 접종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이 백신을 혹시 뭐 연령 제한이 필요한지 또는 어떤 대상의 제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얀센 백신은 가장
큰 장점이 다른 백신이 2회 접종에 비해서 네. 한 번만 접종을 받으면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음.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네네.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1회만 접종해도 되는 거는 얀센 한 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접종 자체도 중요하고 궁금하지만, 부작용, 뭐 이상 반응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의심들 또 걱정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 증상이 왔던 40대 간호조무사,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40대 간호조무사 언론에 많이 났던 부분인데요. 네네. 신경 증상이 있어서 네. 저희들이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한 번은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가 아직 충분하게 의무 기록이라든지 이 진행 자료가 수집되지 않아서 네. 다시 한 번 더 재논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어떤 이제 의학적인 면에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건강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저희들이 최근 신속 대응반이라는 걸 가동해서 네네. 좀 자료도 빨리 수집하고 그리고 판단도 빨리 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네. 그 질병이 이제 좀 중하고 또는 이제 경과를 봐야 되는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한 2, 3주 정도는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되고 자료를 좀 수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분들께서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도 있으셔서 네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별도 이제 보상과 상관없는 별도의 이제 복지 정책으로 또 지원을 하는 그런 방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제가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또 하나 케이스가 있죠. 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90대 어르신이 2시간 뒤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가요? 저도 그 보도 얼마 전에 난 걸 봤는데요. 네. 이제 이런 이제 경우에 그 예전에 인플루엔자도 접종 후에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하셨다 하는 이제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이렇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바로 이럴 때 이제 신속 대응반이 지자체에서 이제 바로 가서 이분들이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신고가 들어온 건이라서 네네.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이분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팀장님께서 언급을 잠시 해주셨는데 이 백신 접종과의 어떤 인과성을 확인하기 전에 그것을 떠나서 일단 접종 이후에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치료비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사실입니까? 네, 저희들이 꼭 예방접종 아니라 하더라도 네네.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긴급복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활지원이나 의료지원이나 다 해당이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 기존에 우리나라에 만들어져 있는 복지체계입니다. 뭐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 그 질병당 300만 원 정도 추가 뭐 한 번 더 해서 600만 원까지 이제 지원도 가능하고요. 네네. 그리고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3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103만 원 정도 이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추가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이제 복지 제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피해를 봐서 보상을 받는 이런 거와 달리 그냥 긴급하게 지금 경제적 어려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 보상은 우리가 인과관계 잘 따져서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생겼다 하면 거기에 맞는 또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드리게 되니 보상이 되기 전까지는 전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될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복지제도, 의료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특정하게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접종 그것과 무관하게 기존에 있었던 의료 어떤 서비스 그런 제도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예,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직접 또 안내를 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해서 이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치료비 지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원은 이제 당장 뭐 병원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겠지만 이게 나중에 뭐 되갚아야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지원을 받은 거니까요. 그걸로 이제 되갚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저희가 이게 이제 어쨌든 6개월까지는 그냥 지원을 일방적으로 해주는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생활비도 받고 아까 이제 질병당 네. 이제 300만 원의 본인 부담금 추가로 또 추가하면 600만 원까지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본인 부담금 600만 원 정도까지는 최대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26일부터였죠. 이 경찰관과 소방관 등 이른바 이제 사회 필수 인력에게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6월에 접종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앞당겨진 건가요? 네, 저희들이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해서 약 한 17만 명 정도, 네. 소방, 경찰, 또 해경, 군까지 포함해서 네.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6월달에 접종을 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그 접종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서 접종을 이제 받으실 대상자분이 좀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원래 6월달에 맞으실 분들 좀 당겨서 저희가 4월달에 우선 접종을 하고 또 그 못 받게 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백신을 배정하라든지 이런 이제 그 계획 수정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이 사회 필수 인력 17만 7천여 명 가운데 예약자 비율이 57%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실제 이 수치가 맞습니까? 이분들은 이제 사회 필수 인력은 이제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약을 해서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네네. 예약자 비율이 맞는데 그 예약은 매일매일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통계를 보면 네. 이게 17만 7천 명 중에서 13만 3천 명이 지금 예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내일이 되면 더 늘어날 거고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이 비율만 봐도 벌써 75%거든요. 네. 그래서 예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약이다. 네네. 예. 그래서 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지금 예약이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닌 그런 부분인데 약간 이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백신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거밖에 안 맞겠다라고 응답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홍정익 팀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는 이게 다 덮어버렸어요. 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 납부 시한을 앞두고 말 그대로 역대급 사회공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일단 이건희 회장의 가족들이 그 사회 환원 방안을 발표한 거고 이 삼성이 대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일단 이건희 회장의 재산 중에서 1조 원 정도를 이 감염병 전문 병원 그리고 연구소를 건립하는 데 쓰고 또 그중에 일부를 소아암 그리고 희귀질환 어린이를 지원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건희 회장의 그 미술품 이거 한 2, 3조 원 규모로 평가받고 있는데 네. 박물관에 이제 기증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증 결정된 이건희 컬렉션, 소위 이건희 컬렉션에는 예상대로 뭐 국보법 수작, 뭐 세계적인 예술품, 우리 예전에 왜 교과서 같은 데서 보던 혹은 책에서 보던 그런 작품들이 쭉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어떤 작품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한 이제 고미술품 중에는 겸재정선의 이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왕제색도, 국보 216호고요.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 그리고 고래보라 천수 가는 보살도 등이 있는데 국보 14건, 보물 46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인왕제색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겸재정선이 비온 뒤에 인왕산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순간을 포착한 그림이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사진 보면 이거였구나. 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디선가 한 번쯤 봤던. 네, 절대 못 봤다고 하기 좀 어려운 그 고미술품이 그게 바로 있고요.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김환기 화백, 박수근, 이중섭 뭐 등등이 있는데 김환기 화백 같은 경우는 네. 지난 2019년이었죠. 홍콩 경매에서 8,800만 홍콩 달러, 우리나라 네. 돈으로 131억 8,750만 원을 기록해서 네.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이 작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작품이 이제 우주란 작품인데 네. 김한기 화백 작품이 우리나라 그 미술품 중에 최고가 10개 중 9개를 차지합니다. 네. 그만큼 김한기 화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굉장한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가치가 하는데 어마어마하죠. 네. 역사적으로는 인왕 재색도가 가장 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거나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앞으로 또 김한기 화백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술품을 정말 사랑했다라는 것도 들어있을 수 있지만 또 네. 일각에서는 네. 미술품의 재테크에 굉장히 능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두 가지가 같이 가릴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외국 작품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모네, 클로드 모네, 파블로 피카소, 그리고 마르크 샤갈 등 이제 국내외 거장들의 작품들이 있는데 모네의 네. 수련이 있는 연못, 후안 미로의 구성,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로스 가족 등을 비롯해서 여러 작품들도 기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이게 다 현존하고 있는 걸작들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망한 게 지난해 10월이었지 않습니까? 이번 달 30일이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에요. 그러니까 한 이틀 남은 건데요. 상속세는 네. 어떻게 됩니까? 이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것이 일단 주식이 많죠. 이 네네. 삼성생명, 뭐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렇게 계열사 지분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도 있고요. 이렇게 전체 유산을 추산하면은 약 30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기증한다는 미술품이 한 2, 3조 정도 된다고 하고 네. 또 기부금도 빼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하면은 이게 상속세로 납부를 해야 될 돈은 약 12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족들은 이 연부연납 제도라고 게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할부로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돈을 내고 그다음에 앞으로 5년 동안 5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이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상속세 관련해서 이번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 얘기하면서 이 미술품 물납제가 다시 한번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미술품 물납제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세금을 현금이 아닌 이제 말 그대로 물건으로 낼 수 있는 물납이란 뜻인데요. 네. 현행법상 상속세와 재산세만 용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상이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상장 주식으로 한정이 돼서 지금과 같은 언급한 미술품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되팔아서 현금화해서 이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내용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고 현재 네. 계류 중이긴 한데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긴 했었으나 시점상 사실상 이건희 전 회장이 1호가 대상이 되도록 미리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받아왔었거든요. 당시 이광재 의원이 발의했을 때 그런 비판이 의혹이 있었죠.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 이제 지금 갑자기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다는 건 정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대로 넘어가고 앞으로 과연 이것을 진짜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희 회장 이 작품 말고 이 간송 전형필 선생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간송 전형필 선생이 사제를 털어서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들을 직접 수집해서 전형필 그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간송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네. 고래 불상 2점을 판매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손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때도 사실은 이제 물납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영국도 연간 600억 정도 물납제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다른 나라도 몇몇 나라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영국도 이 제도가 정확하게 정착되기까지 1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문제점은 무엇이냐? 네. 이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을 감정하는 감정평가 기관이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겠죠, 일단. 그리고 네. 진위 여부를 잘 가려야 된다. 워낙 위작이나 유작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관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한 기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물납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필요하다. 어떤 특정인을 이제 떠나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이번 계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갈게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왜 사과를 요구했죠? 김용판 의원이 서울 경찰청장을 지냈었는데 네. 그때가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네네. 벌어졌을 때 이 서울 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건을 축소 은폐시킨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김용판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시 이제 그 검사에게 이 적폐 수사를 담당을 했었죠. 사과를 하라라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과물탄계, 그러니까 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에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수직 영전했고 네. 또 소위 이제 적폐청산 관련해 수사를 지휘한 것도 주지의 사실 아니냐라면서 본인처럼 이렇게 억울한 송사에 휘말려들면 뭐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그 육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제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김용판 의원이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는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네.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는 네. 현장을 급습했을 때 제대로 된 수사가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김 씨와 관련돼서도 여전히 미심적인 부분이 많았고 현장 당시에 자료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자료 제출했을 때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을 건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걸 건드려서 윤석열 총장이 뭐 피해를 크게 입거나 타격을 이제 와서 크게 입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럼 반대로 면죄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실상 다 구속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의힘과 나중에 연대를 할 경우 어느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씩 털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로 큰 타격이 안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뭐 국민의힘에서 뭐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라는 건 좀 과한 표현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송사와 관련해가지고 불만을 터트려냈고 네. 지금 김용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하긴 했네요. 이 정권 교체의 기대를 높여주는 소중한 우파 자산이다. 네네. 여기에는 동의한다라고 전제가 깔면서 일단 내일과 관련해서는 네가 좀 사과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 약간 이런 뉘앙스네요. 뭐 사실 김용판 의원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과거 이제 이른바 이제 적폐 수사를 했을 당시에 굉장히 좀 친박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그랬었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당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그때도 사실 네, 이쪽 이제 이른바 이제 친박 진영에서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랬었죠. 네.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후에 좀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국민의힘 측과 뭐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지금 만드는 과정은 한 번은 거쳐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일단 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될지를 먼저 좀 봐야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뭐 이른바 이제 친박계가 좀 목소리가 커지면 네. 이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수사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껄끄러운 그 장면들이 계속 노출이 되긴 할 텐데 앞으로 어쨌든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은 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죠? 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고 뭐 네네.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지인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보도에서 이분은 지금 도대체 누구인가? 지인 참 많이 나와요. 대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관계자, 저도. 관계자. 정통한 관계자, 가까운 지인, 뭐 네.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 이렇게 입을 빌어서 나오는데 네. 당분간은 정치적 전면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굳이 응대하지 않아도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메시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 두어 시간, 서너 시간 만나고 책도 쓰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네. 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여러 가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 두 번째 추기경이죠. 정진석 추기경이 어젯밤 선종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어제 밤 10시 15분 그 90세의 노안으로 네, 서울 성모병원에서 선종하셨습니다. 네. 뭐 전날을 비롯해서 이전에 이제 그 다른 사제들과 만나서 뭐 행복하세요. 행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네, 하고 네. 그리고 오늘 새벽 0시에 이제 명동성당에서 네, 그 미사가 엄수가 됐고요. 네. 오늘 오전 7시부터 조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봤더니 만 39세로 최연소 주교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좀 이력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서울 공대에 입학을 해서 이제 발명가를 꿈꿨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이 꿈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지석 추기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제의 길로 들어서서 1961년 사제품을 받고요. 1970년 6월 25일 청주 교구장에 임명되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최연소 주교가 된 것인데 최연소 주교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1998년 서울대 교구장 임명이 됐고 이제 이때 대주교가 된 것이죠. 8년 후 2006년에 추기경으로 선임됐고 네. 2009년 2월 두 번째 추기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추기경 같은 경우는 교회법 전문가로 네. 꼽히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1983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때 새 교회 법전을 펴냈는데 당시 이제 청주 교구장이었던 이 정지석 추기경이 교회 법전 번역위원장을 맡아서 동료 사제들과 직접 한국어판 번역 작업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해설서 첫 권을 펴낸 데 이어서 2002년까지 총 15권의 해설서 편찬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명동 성당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아침부터 조문객들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 네. 조문객들이 아침부터 이른 일찍부터 이제 줄을 섰다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는 없고 한 번에 80명까지 네.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좀 줄을 많이 선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과거에 이제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했을 때도 좀 명동 이제 중앙우체국까지 이 네. 줄을 길게 서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마 뭐 오늘 뭐 내일부터 뭐 조문객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전 장기 기증 의사에 따라서 선종 후에 각막 기증도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네, 이제 네. 2006년에 장기 기증을 서약을 했고요. 2018년에 연명 의료 계획서를 통해서 불필요한 연명 치료는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2006년 이제 이 장기 기증 서약 당시에 뇌사시의 장기 기증 그리고 사후에 각막 기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했다고 하고 네. 혹시나 이제 고령으로 인해서 장기 기증 효과가 없다라면 안구라도 기증해서 연구용으로 써달라고 친필로 청원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서 여야 정치권에서도 애도 메시지를 내놓고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천주교의 큰 언덕이며 이 나라의 어른이신 추기경님이 하늘나라에서 드셨다. 참으로 온화하고 인자한 어른이셨다 이렇게 추모를 했고요. 네. 정치권에서도 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문을 했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뭐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네. SNS로 추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야가 이제 정추기경의 좀 그런 뜻을 잇겠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원정대 정상근 기자,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말 그대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4일부터 한국과 인도 사이에 부정기 귀국 항공편 운항까지 중단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실제 현재 상황은 어떤지 교민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푸네에 계신 추현석 한인 회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회장님 그 건강은 어떠신지요? 예, 덕분에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예, 그 1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3월달에. 아, 네네. 그리고 2차 백신을 5월 중순에 맞을 예정이라, 건강은 매우 좋습니다. 네. 지금 계신 곳이 인도 푸네라고 들었는데요. 푸네는 어떤 지역인가요? 예, 푸네는 인도 중서부 지역으로 가까이 뭄바이가 있고요. 네. 푸네는 철강 기계 공업도시고 군사도시면서 교육도시예요. 네. 우리나라 포스코 그룹이 7개 포스코 마스터라 포스코 IPP 등 7개의 포스코 그룹 회사들이 나와 있고요. LG전자, 제2법인이 있고요. 생산법인이. 네. 또 현대중공업의 현대건설기계 인디아가 있고요. 효성 K&D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또 그 협력업체가 나와 있는 데는 토탈 한 60여 개의 제조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민이 네네. 평소에 1,000여 명 되는데 한 500명 가량이 이제 한국을 들어가셨고요. 지금 주재원들과 주재원 가족 일부 해서 한 500명이 남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확진자가 31만 명이 넘었다, 32만 명이 넘었다 이런 보도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인도 정부가 그
주요 몇 개 도시에 걸쳐서 봉쇄 조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한 건가요? 좀 그동안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왜 최근에 특히 4월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인도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작년 12월부터 에어버블이라고 14개국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한국 포함 14개국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거절을 하고 나머지 13개국이 에어버블에 의해서 그 공항이 좀 열렸어요, 일부적으로. 그러니까 정기 노선은 아니지만 그 왕래가 쉬워지고 하면서 아마도 유럽이라든가 그 남아프리카 공항하고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네. 3, 4월 달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확진이 되면서 이제 1차적으로 많이 발전한 게 뭄바이하고 푸네 지역에 제일 먼저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델리 지역과 이제 벵갈루루 지역에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1월 이후에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인도인들이 1억 명 가까이가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갔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네. 마스크 없이 그 이제 그 파티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종교 행사를 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럴 때 이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 속도가 빠르고 네. 또 중증화로 이렇게 가는 것이 빠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대비가 없었고 지금은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중증화되고 해서 병실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원인으로 이렇게 급증한 원인으로는 변이 바이러스를 지목하셨는데요. 지금 회장님도 예. 이제 그 백신을 1차 접종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2차 접종은 5월에 할 거고. 네. 전반적으로 예. 지금 백신은 몇 % 접종을 한 것으로 그 나오고 있나요? 인도 내에서는요? 인도에서 13억 이상 되는 인구수에서 네.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인도 정부가 발표하기에는 1억 2천 명 정도가 그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 1차 접종. 네. 2차 접종은 한 달 내지 2달이 걸리니까 2차 접종 아직 다들 맞지는 않았고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퍼센트율로 보면 1억 명이 넘었어도 아직 10%가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물론 그 자체도 그렇지만 이게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경우,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 때문인데 지금 인도 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건 그 인도 방침인데 네네. 현재 그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대한 공급을 하지만 그 병원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인도는 약국을 통해서 그 약들이 아주 싸게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인도 기본 의료 정책이다 보니까 인도 서민들이 병원 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안 갔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다 보는데도 병원 자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반 진료가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병동에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이제 병동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들도 확진이 되거나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진료 체계가 무너진 거고 근본적으로 인도는 병원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인도 정부가 CSR이라고 기업이 어느 정도 대기업분들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네이션하는 제도가 있는데 네. 이번에 병원을 만들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모든 비용을 CSR로 활동으로 해주겠다라고까지 지금 최근에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CSR 활동을 해준다 하더라도 뭐 산소 발생기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 효과는 적어도 몇 개월 더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회장님 지금 뭐 인프라도 굉장히 열악하고 이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그 인도 7개 지역 한인 회장 그리고 현지 총영사들이 긴급 회의를 가졌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논의를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록다운이 시작이 됐을 때 그 신봉길 대사님을 중심으로 네. 그 영사님들과 같이 각 지역에 그 한인회장 8개 한인회장과 총연합회 10개 분이 화상 통화를 했었어요. 네. 그 이후로
네. 그 처음이 아니고 수차례 해오던 것을 다시 한번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임시 비행기 부분이 갑자기 한국서 이제 그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바람에 네. 그게 일요일 날 그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 연합통신을 통해서. 네네. 그걸 보고 이제 교민들이 당황스럽고 멘붕이 왔죠. 네. 안 그래도 지금 4월 중순부터 2주 사이에 확진자들이 급증했는데, 네. 그 정부마저도 그 돌아갈 수 있는 길마저도 막아버렸다라는 것에 이제 그 대사관님을 통해서 같이 회의를 하게 된 원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2주 전에 델리 쪽에 교민이 그 급하게 이렇게 중증으로 갔는데 산소 호흡기가 없어가지고 결국 뒤늦게 구했지만 치료가 잘 안 돼서 돌아가신 사건이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델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제 산소통이라든가 산소호흡기용 산소통이라든가 기타 이런 장비를 제공함으로 해서 다른 이제 교민들은 회복을 하셨고요. 비행기 편이 막혔다는 보도가 이제 저희들도 여기서 봤고요.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일부가 중단됐던 건가요? 발표 상황이었죠. 지난 일요일 날, 그 연합통신사의 기사를 보면은, 네. 그 질본청에서 인도 지역에 들어오는 부정기 항공편은 금지하겠다, 허가를 금지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것을 당시 저희 한인연합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공개가 됐고요. 기사로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의 공신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워낙 저희가 이제 강하게 네네. 이렇게 항의를 하고 하니까 이제 대사님이 월요일 날 오후에 회의할 때 외무부에서 그런 방침이 없었다. 네. 아마 이제 오보처럼 이렇게 됐었지만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매스컴을 통해서 공식적인 얘기로 받아들였던 거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행정부 내에서 부서 간에 의견 교육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귀국 원하시는 한인분들이 몇 명 정도가 계시나요? 제가 이제 저희 분의 지역 500명 네. 교민들을 상대로 네. 현재 예정했던 또는 희망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약을 미리 했었던 거죠. 임시 비행기가 기존에 한 달에 한두 개씩 해서 한 대여섯 편 있었거든요. 각 부위별로.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약을 했던 사람 위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분의 지역만 500명 중에 100여 분이 귀국을 하시고 또 20여 분이 다시 또 인도로 들어올 그런 계획이었어요. 다 표를 예매한 상태죠. 네. 그랬는데 허가를 안 해준다면 가고 오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네네. 그 당시에는 예매된 상태에서 못 갈 것을 우려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진단 키트 그리고 산소 발생기를 지원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교민들은 무척 감사해야죠. 저희 한인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산소 발생기, 산소 호흡기하고 좀 다릅니다. 산소 발생기가 네. 그 중에서도 포토블한 거,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대여해 줄 수 있는 네. 포토블한 거를 이제 한인회와 각 기업 차원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유사시에 네네. 교민 중에서 이제 필요를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지금 공동 구매를 하고 있는데 네. 대사관에서 문바이 청영사관이나 첸나이 청영사관 다 협조하에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 푸네에서 추현석 한인 회장이었습니다. 네,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품격 있는 정치 토론 영수회담으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승원의 명랑시사 3부 이어갑니다. 품격 있는 정치토론 상암동 영수회담 시작합니다. 두 명의 주인공 소개해드려야죠. 김영우 미래통합당 전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사면 얘기가 참 많아요.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사면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참 사면이란 단어가 자주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 받고 수감 중이죠. 이재용 부회장 지금 사면이 필요합니까? 김영우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뭐 사면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그랬고요.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국면마다 정치인들의 사면, 경제인들의 사면이 있어 왔습니다. 네. 이것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그 국정 최고 책임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될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면을 누군가 이제 사면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은 대통령한테 사실 있죠. 그렇죠. 그게 네.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면을 내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 상황들을 감안해서 그런 그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면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그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이나 뭐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다 사면해가지고 특히 박용성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서 큰 네. 역할을 했는데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긴 한 거죠. MB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면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결단하에 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 때도 그렇게 되어 왔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미중 패권 전쟁인데요. 이게 단순히 외교 안보상의 패권 전쟁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경제 패권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좋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1년 넘게 복역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면을 하는 것도 괜찮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거 사실은 이제 재벌 총수들이나 회장들에 대해서는 뭐 사면이나 감면이나 이런 게 논의가 자주 됐었고 실제 지금 김영우 의원이 언급하신 것처럼 실제 사면이 됐었죠. 이게 그동안 이제 특혜라는 비판을 국민으로부터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겠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혹은 의원님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우선 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네. 지금 김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필요성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도 역할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그 횡령, 알선수재, 배임 뭐 이런 뇌물, 것들 중대범죄 5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공약을 해 놓으신 상태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켜야 될 상황이고 다시 말해서 사면권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국정농단 같이 이미 그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네.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 직권남용을 한 부분 이런 것들은 대법원 현재 계류 중이어서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사면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상이 아니죠. 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제한적인 것이 있고 또 좀 제가 야박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혐의 일반인들이라면 대체로 5년에서 45년의 중형을 받아야 될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할 때 1심 징역 5년에 준하는 그런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 재판부가 2년 6개월을 한 것이거든요. 이미 이 형량 자체가 송박마리 처벌로 이미 많은 특혜를 법원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검 시절에 353일의 구속기간을 거쳤습니다만 이제 지난 다시 파기환송심 확정으로 법정 구속이 돼서 이제 구속된 지가 한 3달여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금방 들어간 것 같은데 금방 이것을 뭐 석방한다라고 네. 할 때 국민이 이게 선뜻 이해가 되겠는가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 좀 솔직해져야 합니다. 삼성 이라고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뭐 백신, 심지어는 백신을 구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아니 삼성이 반도체 투자를 하는데 이재용 총수가 없으면 반도체 투자를 못 합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제적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유를 들어서 석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정말로 우리 국민적 합의로 그런 역할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려면 저는 이미 이제 올 8월이면 가석방 기준에 충족을 하거든요. 그럼 합법적으로 그런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사면보다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많은 부분 뭐 공감이 가는 점도 있으나 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의원님. 사면권이라는 건 있는 불법이 거죠. 아니에요. 네네. 무슨 8월에 이제 가석방하는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석방하자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의 여태까지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죠. 고유의 권한이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 저는 그 말씀에 참 공감이 안 갑니다. 사실 공약을 많은 걸 내걸으셨잖아요. 특히 고위공직자들 임명할 때, 장차관들 임명할 때, 수석들 임명할 때 칠 때 여러 가지 무슨 원칙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거 해당되면은 이거 어긴 사람들은 임명 안 하겠다라는 그것도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법치와 공정 또 그런 공약 네. 이런 것을 다른 데서는 많이 지키지 않고 어겼으면서 이 유독 기업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거,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히려 역차별이죠. 왜 DJ, 왜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분들도 지금 문재인 정부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는 그 두 분의 전직 대통령들이 왜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때는 사면을 했는가? 그거는 그 국정 운영을 하는 최고 통치자로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결단,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대기업 총수 사면하는 거 정서적으로는 솔직히 저도 그닥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또 경제는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 시스템도요. 결국 사람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최고 경영자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은 많은 문제에 있어서 경쟁력에 있어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요구가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이건 이제 평행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총수 사면 과거 돌아보면 뭐 20년 전, 30년 전 우리나라가 경제가 잘 돌아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늘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면해줘야 된다. 기업인이 필요하다. 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팽팽한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뇌물 이런 것들이 이제 얽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분리해서 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 문제는 더 토론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이 이미 청와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검토한 바 없고 계획한 바 없다. 계획이 없다. 어제 밝혔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다. 결단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를 보면 청와대가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아마 대통령 보고 빨리 사면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도 김영우 의원님이나 지금 사면을 요구하는 그런 단체들에서 네. 또 국민들이 네.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도 네. 대통령께서 아마 고심스럽게 생각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뭐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말씀드린다고 압박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결정에는 전혀 변화가 없겠지만은 네. 김영우 전 국방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압박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의 어떤 그 수조원 규모의 사회 환원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시점이니만큼 상속세 이제 부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일단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서. 저는 시점은 좀 바보스럽다 생각을 해요. 사면론과 이렇게 맞물려서. 이게 이제 물론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수조원을 사회에 환원한다, 헌납한다 하는 결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네네.
그 기업 차원에서도 여러 이제 계획이 있고 미리 생각한 바가 있겠으나 이것이 이제 사면론이 불거지자마자 이런 뉴스가 같이 나왔단 말이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그 절차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액수의 크고 작은 이런 게 뭐 그것 뭐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사회에 헌납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겠죠. 이것은 네. 아마 다른 기업들도 이런 그런 문화 이런 것은 저는 많이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기본 문화에 대해서. 그러게요. 지금 이제 이정부 회장 사면 논란이 있는 시점 물론 이제 상속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 이제 발표하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이미지 마케팅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글쎄 뭐 꼭 뭐 이미지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야박하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반대예요 지금 상황이. 이미 이 문제는 네. 삼성의 사회 환원은 네. 고 이건희 회장 때부터 또 이재용 부회장 때부터 어떤 정말 잘못을 좀 저지르고 법의 심판을 받을 때 정말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회 환원 약속을 그중에 한 가지로 약속 중 한 가지로 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죠. 네. 하는 것인데 뭐 시점이 뭐 애매하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뭐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기왕에 사회 환원 약속했던 거 지키면서 이거 할 테니까 사면해 주세요라고 그런 구도를 짰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거대로 높게 그렇겠죠. 평가를 해주면 되고요. 다만 오늘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의 이름을 딴 이건희 컬렉션에서 사회에 이제 기뻐하는 상속세를 이제 감면 받을 수 있는 요인이죠. 그것이 일부를 이제 그런 것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 미술 애호가로 네. 작품들을 보고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보던 국보들을 한 30여 점, 네. 보물들이 또 뭐 수백 점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네네. 막 2만 몇천 점이 되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물납을 가능하게 해주는 미술품을 왜 하필 요때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하느냐, 상속세를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줄이려고 하는 뭐 이런 것 아니냐, 네. 이런 것이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리 뭐 더 민주당에도 있습니다만 그 현재는 물납이 상속세를 물납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과 유가증권이거든요. 거기에 미술품도 넣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어쨌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애매한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수영 위원장님이 아까 표현한 그 야박한 표현을 제가 좀 해서 한마디 붙이자면 경실련이 입장을 냈네요.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회공헌 금액 역시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드러난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 6조 원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통 큰 결단이 아니다. 이렇게 네.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 사면 가지고는 이제 반도체와 맞물려서 또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제 조금 더 바꿔볼게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제 최종 후보군을 놓고 합평이 무성합니다. 누가 될지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까? 매우 쉽습니까? 김영호 위원님. 어렵죠. 어렵지만은 어렵죠. 지금 네. 그 문재인 정권의 속마음은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여태까지 뭐 이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워낙 이제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보면은 입맛에 맞게 잘 처신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그런 대가로 아마 공수처에서 소환돼서 곧 조사받을 때도 황제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관용 차량 다 제공받고 또 어떤 변호사가 이제 운전까지 해줘가지고 이렇게 소환돼가지고 이제 조사 아닌 조사를 받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김학의 전 그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성윤 지검장은 네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이성윤 지검장이 현직 검찰총장에 임명이 된다면 잘못하면 이제 검찰로부터 기소된 현직 검찰총장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해야 되겠다. 뭐 그것이 이제 정권의 뜻이라면 네. 대통령의 뜻이라면 그거를 말릴 수는 없는 거죠. 그 누구라도.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지난 뭐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에 저는 굉장히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다고 하는 그런 아마 그
상상도 하기 싫을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되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이제 우선 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될 것이다를 전제로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렇긴 한데 저도 그럼 전제로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네. 자, 왜 안 되냐? 그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외압을 넣었다는 그 혐의 그거죠. 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사실 김학의 사건의 본질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그날 그 불법 출금을 변장을 하고 나가려던 김학의 차관을 거기서 제지하지 못했다면 어떤 또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법 출금을 막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자신은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국민들께서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김학의의 사건의 본질을 생각하면 네. 네, 그런 것인데 다만 저는 제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장애가 있다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예를 들어 관용차를 타고 가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쳐요. 뭐 중요한 인물이고 또 뭐 보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다만 관용차까지 가는데 또 다른 또 차를 얻어 타고 간 것이 또 카메라에 나왔잖아요. 그런 것은 저는 좀 국민의 과도했다. 정서에 맞지 않다. 오히려 김학의 불법 출금 외압 의혹 사건 이거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이 저는 더 국민에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 생각입니다만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과와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커 보입니다. 근데 제가 냉정하게 보면 뭐 정서적으로는 이제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공감이 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금지시킨 거에 관여한 거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검찰과 그다음에 청와대와 뭐 동부지검 여러 기관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하죠. 왜 법을 지켜야 되는 검찰의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지검장의 입장에서 그때는 지검장이 아니었죠, 그죠? 그때는 반부패. 예. 그런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검사의 입장에서 그런 것은 김학의 전 의원의 여러 가지 인격 문제나 무슨 뭐 다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황제 소환 대접을 받은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이제 정서적인 것과 법적인 것은 나눠서 봐야 되고 법치국가니까 뭐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으면 그거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둘 다 이제 불법이에요. 관용 차량 받는 것도 불법이고요. 관용차, 예, 전 이제 김학의 사건. 김영란법에도 저기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이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법 감정으로 보자면 김학의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해외 도피 의혹이 있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눈 뜨고 봤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또 의혹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네. 법적인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법치 국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건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법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변호사의 권리, 변호 받을 권리도 있고 네. 침묵을 지킬 권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있을 수 있는 어떤 법의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적인 어떤 그 불의의 네. 그런 그 법적 판단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이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지키면은 가장 좋겠지만 유독 김학의 이 출국 금지에 대해서만 더 민감하게 더 철저히 하려는 것이 아니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건 들었어요. 김학의가 네. 됐든 어떤 다른 살인 용의자가 됐든 네. 똑같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하는 법을 건지. 지켜야 되는 것이지. 네. 그런 상황에서 그 불법적으로 그다음에 검사들이 막 직인을 아니면은 이제 범죄 혐의 그 명의를 다른 그 범죄 명의로 도용을 하고 서류를 만들고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출국을 금지시켰다.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어쨌든 이성윤 알겠습니다. 중앙지검장이 그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다투고 있고 아직 기소가 된 상태가 아니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기소가 된 것을 전제로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토론의 의미가 없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토론하는 네. 거예요. 하나는 지금 이제 중앙일보 단독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관련 그 출국금지 관련해서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 그리고 이제 당시 김호수 전 차관 또 서면 조사했다라는 서면 보도도 조사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확인해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박상기 전 장관은 지금 위원장 맡고 있고요. 지금 김호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좀 네. 지켜보시죠. 뭐 후보가 14명이나 그렇습니다. 14명이나 후보 추천위원회 저는 지금 이번에 굉장히 그 보냈다고 국민추천단이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이 됐고 보니까 네. 거기에 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냐라고 뭐 이렇게 비판도 하시던데 야당에서 아니, 국민추천을 어떻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국민의 요구가 다양하고 이채롭구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느낄 수 있었고 네. 한번 뭐 절차에 맡겨 두고 나중에 토론하시죠. 네, 상식에 알겠습니다.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정보 공유의 허브 인서울 코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지친 서울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홍두나 센터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홍두나입니다. 네. 먼저 2021 서울 청년 활력 박람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어요. 활력 박람회. 네.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2021 서울 청년 활력 박람회는 청년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과 정책 정보를 소개하고 또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온라인 박람회입니다. 4월 26일부터 시작해서 5월 7일까지 총 12일간 온파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요새 청년들이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고민이 참 많을 텐데요. 그런 고민을 좀 서로 같이 나누는 온라인 고민 상담소가 또 준비되어 있고요. 네네. 청년들이 자신의 가치와 좀 강점을 확인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지금 나 방향 찾기라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는 또 졸업 후에 지금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전시관도 준비되어 있는데 네. 이곳에는 기존의 청년 그 정책을 경험해본 청년들의 경험담이 있어서 아마 꿀팁을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또 요새 공연계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무대에 설 기회가 없는 청년 뮤지션들이 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같은 청년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담은 심야 콘서트도 같이 박람회 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게 다 비대면인가요? 네, 온라인 박람회라서요. 뭐 유튜브나 줌 이런 채널을 통해서 참여하는 비대면 박람회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이 박람회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청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 페이지에 접속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네. 인터넷 주소창에 onpark.kr을 입력하시거나 네. 쉽게 포털 검색창에서 서울 청년 포털 또는 서울 청년 활력 박람회를 검색하시면 네. 쉽게 참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별도 회원가입은 없으니까 편하게 신청해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서울 청년 활력 박람회 외에 이 서울시에서 청년 지원을 위해서 이제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서울시는 뭐 청년 수당을 비롯해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좀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올해는 조금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네. 청년들이 좀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의 변화를 좀 주도할 수 있게 돕는 취지로 디지털 소셜 임팩트라든지 기후환경 분야라든지 사회적 경제 뭐 이런 분야에 대해 청년 일자리 1000개의 꿈이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대학교 재학 중이라든지 대학원 재학생이라든지 휴학생도 포함하고요. 네. 학자금 대출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이자 지원 사업을 해서 좀 신용 회복을 돕는 사업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최신 정보는 서울 청년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도 이걸 알지 못해서 접근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금 네. 참여율이랄까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지금 첫날부터 만여 명 정도가 접속을 해서 네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낮 시간부터 심야 시간까지 계속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자유롭게 청년들이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서 참여하고 좀 잠시 쉬었다 또 다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계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서울시 청년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이번 활력 박람회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청년과 교류하고 또 소통하면서 좀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람회가 5월 7일에 종료되긴 하지만 그 뒤에도 정보퐁퐁이라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이 정책 정보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네.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지원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청년 포털을 통해서 최신 정보를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색창에 서울 청년 포털을 검색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홍두나 센터장이었습니다. 문자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청취자분들도 의견이 정말 다양한데요. 1964번님, 앞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사면은 국민만이 허락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3359번님은 나라를 위해서 사면할 수도 있죠. 왜 못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면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명랑시사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